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제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은 애나 지금이나 정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최근에 둔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여론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퇴진과 관련해서 민주당 수뇌부와 청와대 참모진의 책임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공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어제 대검찰청 국감 좀 TV에서 지켜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그 윤석열 총장이 앞서 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내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상당히 자신감을 표명했어요. 곧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럼요.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뭔가 내용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 그런 뜻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게 아니다. 결과 보면 알 거 아니냐. 네. 근데 지금 그걸 다 이야기하라는 거냐. 수사 중인데. 피의사실 공포죄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국회의원들 뭘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습니까? 왜? 아니, 검찰을 어떻게 운영해 가고 있느냐. 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제도 그래. 개선할 필요가 예.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야지. 왜냐면 수사하는 것까지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말이죠. 어?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뭐 검사를 차라리 하든지. 근데 그거는 같은 국가기관이잖아요. 물론 이제 검찰은 정부 산하 기관이고 자기들은 이제 입법부 기관으로서 굳이 말하자면 상위 기관인 셈이지만은 그렇지만 각각 그 역할이 다 따로 있거든요. 책임도 따로 있고 권한도 따로 있는데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그런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수사 내용 들여다보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소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거는 묻고. 이건 좀 정말 무례한 거죠. 너무 역성을 드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과연 언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인가? 또 하나는 뭐 모든 시청자들 관심입니다만은 정경심 씨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청구라든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게 궁금한데 예. 그런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윤 총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 대통령도 법무부 차관하고 장관 대행이죠. 또 검찰국장을 불러서 검찰 개혁 문제 이 부분은 10월 말까지 마무리 지어라. 그건 어떻게 또 간접적으로 보면 수사도 그때까지 대충 끝내라. 뭐 이런 시그널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예,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검찰이 수사를 질질 끌고 싶은 데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언론에서 압박하죠, 국회에서 압박하지, 청와대에서 압박하지. 빨리 이걸 끝내가지고 확실한 결과를 내놓기를 원하는 거는 아마 검찰이 가장 이제 더 원하겠죠. 그런데 수사를 검찰이 아무리 만약에 검찰이 그거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빨리 서둔다면 피의자 측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인권 탄압한다고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렇겠죠. 나 아파서 오늘 집에 갈란다 뭐 이랬거나 아니, 예. 정경심 씨가 계속 수사 지연을 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수사에 협조를 안 하면 수사를 못 하는 거지. 그럼 옛날 같으면 뭐 줄이를 틀든지 뭘 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수사를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사가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것은 검찰 측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피의자 측에서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검찰만 재촉할 게 아니라 만약에 국회에서도 그걸 지적하려면 검찰도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지어줘야 되겠지만은 이런 그 수사가 자꾸 지연되지 않도록 피의자 측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뭐 이 정도 한마디로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이제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까지는 뭐 구속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영장이 청구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이 시간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네요.
아니 저기 검찰로서도 그게 있죠. 왜냐하면 뻔하게 이건 뭐 구속이 누구나 보더라도 이건 구속이다 했던 조모 씨가 예? 갖다 저 영장 거기다가 그거 이 사람이 이게 꾀병 부리는 거라는 증거까지 다 제시해가지고 영장을 넣었는데 법원에서 기각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씨는 더더구나 이제 이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고 여전히 정권 측의 비호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의심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로서도 이 구속하고 할 때는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하고 한다고 할 때는 정말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판사도 역성을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줄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갖다 대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좀 늦어질 것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뇌종양, 뇌경색에 대한 진단서냐, 또 입원 증명서냐, 이것도 지금 논란을 빚고 있고, 그것도 명확하니 병에 대한 진단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형외과에서 뭐 뇌종양 진단서를 끊어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라 하냐면 아니 그 정형외과에 입원했던 그 정형외과 아니다. 예. 종합병원에서 끊었는데 거기 종합병원 안에 정형외과에서 협진을 해서 그래도 정형외과에서 끊어주진 아이고, 않죠.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이상하게 돌리고 간단하잖아요. 그 병원에 이제 자기들은 뭐라냐면 그 병원에 진단서를 그냥 딱 갖고 왔을 경우에 이게 세상에 얼마나 또 시끄러워지고 언론들이 시끄럽고 그 병원이 난처해지겠느냐. 뭐 이상한 그런 명분까지 다 제시하고 핑계를 제시하는데 그러지 말고 검찰 수사를 빨리 끝내게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죠. 예, 그래야 국민들도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어제 대검 국정감사 얘기는 이런 선에서 또 마무리를 하고 수사를 더 지켜보도록 하죠. 윤석열 총장이 예. 뭐 알맹이가 많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남겼으니까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고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예나 지금이나 정무감각 얻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무감각 가질 필요 없어요. 검사가 왜 정무감각을 그러니까, 예. 그건 청와대에서 가진 그렇지, 일이고 예. 통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라를 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게 검찰 아닙니까? 그렇죠. 팩트를 쫓아서 사실관계, 혐의를 쫓아서 수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놓고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예.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어쨌든 청와대 또 민주당이 최근에 이런 국민적인 그런 관심사 또 국론 분열 상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 참모진뿐만 아니라 여당 수뇌부 누군가가 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정성호 삼선 의원입니다만은 의원이라든가 김혜영 초선이지만 또 상당히 바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최고위원도 당에 책임지는 사람 없으셔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 또 친문 세력들한테 아주 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충성이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그 조직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치게 충성한다고 해서 다른 소리 아무 소리도 직언 한마디 안 하고 무조건 옳습니다 이래 된 결과가 오늘에 왔거든요. 이게 대통령 망신 준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니 조국 한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 때문에 온 정권을 말이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되게 이렇게 만드는 이것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라 집권당의 그 지도부 또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을 바로 모시는 측근 참모들 이 사람들 책임져야지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충성만 자꾸 하면 나는 책임 없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지 계속 무조건적인 충성해가지고 일이 잘 됐으면 다행이지. 일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 볼 때 이 조직이 이게 도대체 봉숭아 학당도 그렇죠. 아니면 예.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소들이 일각에서 이렇게 나오고 또 수도권이라든가 PK 지역의 의원들 사이에서 말은 못하지만 공천이 달려 있으니까 부글부글 끓는 그런 상황들이 여권 내에서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이러다가 보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섰더라고요. 지금은 뭐
자중질환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다 어려운 것 알지만 단합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한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입을 좀 닫아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 특히 그 정봉주 전 의원 있잖아요. 예. 이분은 본인 유튜브 방송 같은데 막 상소리를 해가면서 그 당내 비판 세력을 그냥 공격을 해야 되더라고요. 어떤 조직이든지 유연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자동차 바퀴 안에 그 윤활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돌아가잖아요. 네. 그런데 또 어떤 조직이든 이 유연성을 잃으면 부러지는 수밖에 없죠. 꺾이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충성파 결론 그 조직을 망쳐놓는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 그래서는 안 되죠. 왜? 의회라는 것도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구성 요소인 정당이 어떤 조직보다도 민주적인 조직이어야 되거든. 그 안에서는 무슨 말이든지 다 말이 되는 그런 조직이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 저 자중질환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아니 다른 소리 하면 자기하고 입장이 다른 소리 하면 그게 자중질환입니까? 그거는 민주적인 그 토론 과정이지. 근데 그런 식으로 특히 민주화를 말이죠. 말끝마다 민주화를 자기들이 무슨 전유물 거쳐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른 말 한다고 자중질환 이렇게 하면 참 한심한 노릇이죠. 예.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다양성 아닙니까? 그럼요. 예. 이념이든 다른 여러 목소들이 나와서 그게 하나의 용광로로 예. 녹여져가지고 여론으로 형성되는 그렇죠. 그런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만이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럼요. 정당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럼요. 정당이 경직돼 버리면 정당이 활동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아니지.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집권 세력이거든요. 그렇지 당연하죠. 않습니까? 예, 그럼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여권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청와대 참모 기능이 거의 없었지 않느냐. 말하자면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 이 사태에 수습에 나서기 전까지도 청와대 참모들은 아무런 목소리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검찰이 결과적으로 맞대결, 마치 충돌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인 것은 그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수석이 진짜 이분들도 정무감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책임론이 나오는 거죠. 대통령이 아니 그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이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못 들으니까 밖에 사람한테 전화를 예, 했다는 그러니까. 거냐. 요즘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조국 문제가 더 이상 뭐냐. 어이가 없는 일이 이런 황당한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참모들이 자기 보신만을 위해서 대통령 눈밖에만 안 날라고 대통령 입에 발린 소리로 대통령 그냥 뭐 신기 경호나 해주고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 조직을 망쳐놓는 그런 길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월급 주지 말아야 돼.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지금 책임 이야기 하셔서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는 저 책임 안 지는 건 물론이려니와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제대로 안 해요. 뭐냐면 대개 보면 입장문이 조국 장관도 전 장관도 나가면서 입장문이래. 자기가 잘못했으면 국민들에게 드리는 사과문 이렇게라도 하고 나가야지. 입장문이라니. 그래놓고 좀 죄송하다는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자기 검찰 개혁한 거는 그 업적은 10마디 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서 담화문 형식이든 아니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점은 내가 유감이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자기 수석회의나 무슨 국무회의에서 그게 바로 입장문이거든. 거기서 발언하는 거는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현 정권이 책임의식이 정말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며칠 전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뭐 비례대표 의원입니다만은 오늘 아침 어느 언론에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청와대에는 노할 수 있는 참모가 있어야 한다. 네, 그럼 당연히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뭐냐면 노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 교수하고 나하고 앉아가지고 아무리 노하고 뭐하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국민들만 들을 수 있지 청와대는 들리지도 않고 설령도 지금 안 오고 있죠. 설령 듣는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웃기는 사람들은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직관을 해야 그래 대통령이 문제 심각성을 인식할 텐데
그게 바로 과거에 옛날에 왕조시대의 그 간관제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에는 청와대 안에 간관은커녕 예? 전부 그냥 대통령 그 귀에 솔깃한 이야기만 해주는 그런 수족들만 있거든. 이 사람은 머리가 없는가 봐. 손발밖에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것이 문 대통령한테는 치명적인 이제 약점이 되거든요. 네. 그 대통령도 이 차제 뭐냐면 내가 정말 바른 소리를 시중의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참모들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또 이번에 보면은 이철희 의원도 그랬던데 기획 판단 조정하는 일이 청와대가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제대로 하는 참모가 지금 하나도 없다. 예. 그 얘기는 결국은 내각도 내각이지만 청와대 이런 데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철희 의원의 이 얘기 중에 좀 관심이 끌리는 게 30대 장관 40대 총리 이렇게 신선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연말에 또 뭐 언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그런 혁신적인 인사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했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모든 그 정부 구성원들을 다 30대만 가지고 구성할 수는 물론 없는 그럴 거고. 수는 없죠. 이제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네. 사실 20대까지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 참신한 보면은 20대, 30대 총리 수상 그럼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장관들은 뭐 수두룩 하고요. 그래 우리 같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 이걸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알고 또 우리가 생각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그런 이제 비전이 있을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현 정부는 뭐냐면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뭐 기사 쓸 때마다 대통령 친정체제 구축 뭐 이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대통령 친정체제인데 친정체제도 아니고 독정체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참모들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는 있는지 없는지 우리 모르잖아. 예? 내각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청와대 안에서만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청와대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지만 참모들이 뭐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뜻을 받들기에만 급급한 청와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정부가 있으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대통령 혼자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낙연 총리는 국회에서 내가 물러난 뒤에 보면 알 것이다. 내가 얼마나 책임 총리로서 열심히 했는지 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인사로 보면은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돌려막기, 자기 사람 씻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별로 크게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왜? 대통령 혼자서 하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해. 괜히 능력 있다고 해가지고 자꾸 대통령한테 엉뚱소리 하면 귀찮죠. 근데 뭐냐면 괜히 하는 얘기 아니고요. 조국 장관 그 대통령 그 자리에 앉았으면 모든 정보는 다 집중되는 곳이 대통령 자리 아닙니까? 대통령이 모를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만약에 알고자 한다면 그 조국 장관을 몰라서 그런 일을 시켰겠습니까? 중간에 다 정보를 틀어막았거나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지. 바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쓸 때도 정말 대통령이 약간만 신경을 쓰면 다 파악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주변에서 몇몇이 그냥 대통령 둘러싸고 앉아가지고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최측근이라는 사람부터 날려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측근이 뭐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강기정 정무수석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정무적 감각이 판단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노영민 비서실장은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비서실장을 했고 초대 비서실장설이 있다가 뭐 주중대사 갔다 왔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 시절인가 후보 시절에 누구하고 정치를 상의하느냐 이렇게 노영민 의원하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신뢰가 있었는데 왜 최근에는 존재감도 없고 이번 이런 국가적인 혼란 속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노영민은 그냥 얼굴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뭐 다른 사람들이 청와대를 움직이나 뭐 그림자 내각이라도 있나요? 뭐 참모.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하나는 노영민 이 실장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대통령이 너무 외롭더라. 근데 자기까지도 계속 대들면 이 양반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 너무 대통령을 아끼는 심정에서 말을 안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조국 저 안 됩니다든지 뭐 이런 자꾸 입 바른 소리 대통령한테 하니까
대통령이 자꾸 은근히 이제 싫어지니까 주변에 그 눈치 빠른 사람들이 노영민 실장을 아예 투명인간 취급해버린 수가 있고 그런데 설마 그 노영민 실장도 정치를 많이 해본 사람이 그렇게 그럼 삼선 의원을 한 분. 그럼요. 그래서 아마 보니까 운동권 활동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또 대통령 현장에서 직접 그 기업까지도 예. 운영한 사람 아닙니까? 그 대통령한테 무언가 말했다가 몇 번 차인 것 같아. 아, 예? 아니면 저렇게 요새 완전히 노영민이 어디 갔어? 예, 그러니까. 뭐 중국 대사로 돌아갔어? 이런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뭐 시간의 문제일 뿐 아마 전반적인 그런 쇄신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이 문재인 정권이 뒤에 레임덕을 최대한 완화시키면서 그도 안정된 기반 위에서 임기를 다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쇄신하고 예? 스스로부터 쇄신해야죠.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앞뒤 안 가리는 충성분자들 좀 옆으로 좀 밀쳐내고 직언하는 사람 좀 앞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것이 문재인 정권이 사는 길이다. 이걸 유념해야죠. 또 하나의 흐름은 최근에 문 대통령의 어떤 그 심중 속에는 언론에 대한 불편함이랄까 이런 것이 많이 배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언론관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느낌을 갖는데 뭐 지난 14일에 있던 수석보좌관 회의 때도 우리 언론의 어떤 개혁, 반성, 성찰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 또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 물론 뭐 그 당시에도 언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대통령 그 한마디는 역시 또 언론의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정부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그때는 비서실에서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역할을 그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비서실장까지 하고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언론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졌었거든. 밤의 황제라고 그러고 특히 이제 이른바 메이저 신문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전쟁을 불사하고 이제는 언론과 전쟁해야 될 때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이분들뿐 아니라 집권자는 다 이 언론이 다 불편하죠. 그래서 선출되지 않는 말이죠. 권력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언론이 사회의 거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성질 난다고 거울 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만 막 근거려지지.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점에서는 언론을 목을 죄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번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마 이제 조국 장관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온갖 이제 기사가 다 나오는데 보면 사실은 상상 속에 뭐 기사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른바 소설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될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 때 탄핵 전국 때 엄청스러운 그런 소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최근에 특히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유튜브에 대한 이런 뭐 경제적 압박이랄까 이런 것들도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이 고모님도 이심전심을 하고 있으니까 좀 느끼실 거예요. 저는요 뭐랄까 구독해주는 분들도 아주 적을 뿐더러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혼자 사니까 뭐 고 교수나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가끔가다 흥분할 수도 있고 좀 말이 격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 저 혼자 하는데 무슨 격한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다 붙습니다. 노란 딱지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아까 고 교수 우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고 교수 말씀하셨듯이 AI를 통해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걸러내버리는 건지 모르지만 이게요. 제가 생각할 때 75년에 동아 광고 사태 있잖아요. 예.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 광고주들만 꽉 잡아버리면 뭐 꼼짝 못하는 거죠. 알려주기는 광고주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민감한 정치 사안에 대해서는 광고를 우리는 하기 싫다. 이렇게 구글한테 전달하면 구글이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광고주 협회라는 거 뭐 있죠. 예. 그런 데서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관련된 광고주들한테 전부 삽시간에 다 사발통문이 다 도는 거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돌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이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권이 물론 어느 정권이든 성인 군자가 아닌 한 자기를 비판하는데 자꾸 지속적으로 비판하면 기분 좋을 리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언론의 자유를 키워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민주적 리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이 그러건 안 그러건, 그 참모들이 그러건 안 그러건, 나중에 되면 정말 쪼잔한 대통령이다, 이 소리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언론에 대해서는 이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예.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국감에서 아주 자신감을 피력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개봉 박두인 것 같습니다.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연말에 정말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을 하시고,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뜻과 다른 그런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대방향 전환을 하는 일대 어떤 혁신적인 조치가 나오기를 한번 같이 기대를 해 보시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